최후의 심판자 대법원. 지난날 대법원은 국민의 편이었다기보다는 권력의 편이었다. 대법원도 군사 독재의 신여이구나. 독재 권력은 대법원을 장악했고 대법원은 판결로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했다. 다시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법관들을 뭔가 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성과 열린 가치를 추구하는 21세기. 대법원도 시대에 맞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심판받지 않았던 권력. 대법원은 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사법부 최고의 기관 대법원. 대법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법관 중 한 기수에 한 명도 나오기 어려운 자리가 대법관이다. 임기 6년의 대법관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법관들이 1년에 다루는 판결 건수는 한 해 2만여 건. 이 판결을 통해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규범을 결정한다. 그들은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고의 결정기관이자 최후의 인권 보루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선출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말 현직 판사들이 법관 공동회의의 이름으로 사법개혁 건의문을 제출했다. 법원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고 대법관을 다양하게 구성하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었다. 부장판사 10명을 포함한 26명의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이 이 건의문에 서명했다. 법관 인사 시스템이 예전에 그 권위주의적인 군사 독재 정권 시대 시스템에서 한 발자국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건의문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서울지법 민사 1부의 문흥수 부장판사. 그는 법원의 수직적인 승진 제도가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까지 제기했던 주인공이다. 우리 대법원이 보수적인 소극주의적인 그런 분들로 구성돼서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 보호에 그렇게 국민들이 기대할 만큼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데 지금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도 대법관 선임 방식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뜨겁다. 판사들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밀실 인사에 대한 비판, 대법원의 과거에 대한 반성, 새로 선임될 대법관의 조건에 대한 의견들을 표명하고 있다. 시민단체 제야 법조계에서도 대법관 선임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9월에 새로 선임될 후임 대법관은 다양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사회의 다양성, 폐쇄적인 법률 엘리트들의 독점적 폐쇄적 권력 구조에서부터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특히 90년대 이후에 그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이해관계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 의견들이 반영되는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을 검증을 거쳐서 공개적인 의사를 모아서 한번 추천을 해보자.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대법원에 대한 이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들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의 시위가 있었다. 그러면 더 생각나고 날이 더워도 더 생각나고 아냐 너네들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 자식들은 뭘 죄가 그렇게 많노? 우리 자식들 전국 237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한총련. 한총련은 지난 95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총련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무슨 어떤 사상에 경도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주 철없는 공격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난 5월 13일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 씨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열렸다. 한총련은 이미 9기 때부터 문제가 됐던 연방제 통일 방안 등 일부 강령을 개정했다. 이런 변화가 대법원 판결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대법원은 또다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한총련 의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입장이다. 북한의 노선과 기본적으로 괴를 같이 하고 그것을 동조, 찬양 뭐 그런 법률적인 견해를 같이 한다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그 정전과 달라지지 않은 이번에 제10기 한총련도 그렇다는 점을 학생회 단체를 이적 단체로 내몰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소모적인 이념 논쟁만 가열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도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합의부에서 소수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결정됐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찬반 양론이 일고 있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선 하나의 소수 의견도 없었던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과연 이적단체인가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단 한 명의 소수 의견도 없이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다. 그렇게 최근에 판결이 나왔어요. 명백히 문제가 있죠. 대법원의 최근 판결 중 논란이 됐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춘천에 사는 나철성 씨는 지난 2001년 춘천시청에 현수막 설치 신고서를 냈다. 현수막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 그러나 춘천시청은 신고서 수리를 거부했다. 나 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지으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비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5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이 현수막이 청소년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과연 문제가 되는 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은 비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국민이라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일련의 판결들로 인해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가치에 대해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상 최초로 열린 국회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5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참석했다.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면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민간기구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인권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가 전반에 대한 인권, 우리나라에 예. 인권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예. 그 인권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국민의 인권 사항을 권력으로부터나 제3자로부터나 인권이 유린되어 있을 때 그 인권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저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 개인 이론을 의견을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양쪽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군사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정권 유지한 도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7억 문제가? 7억인지 이제 기억이 나질 않고요. 두 가지 굉장히 양극화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분들이 대부분 대단히 성실하고 청렴하고 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큰 문제, 본질적인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또는 사법부가 다루는 사회정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무슨 거의 그 의식도 없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것은 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뭐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이 뭐다, 그런 것들은 법관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권관계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법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는 것.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1명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현행 법에서 정한 대법관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사에서 승진된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은 지금 이 업무 부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120건 이상씩 처리를 합니다. 그러한 처리 능력을 갖춰야 내 사건을 처박아 두지 않고 빨리 판결해 주지 않겠느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결국 고등부장보다도 더 경력이 많고 또 검사, 변호사보다도 법관 출신이 재판 능력이 우월하고 이래서 결국 쭉 법원장 출신 중에서 선호한 이유가 될 겁니다. 경력뿐만 아니라 출신 학교도 비슷하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가운데 11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지난해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대법관 중 8명의 재산이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나타났다. 거주지도 이른바 강남 지역에 몰려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매우 동질적인 집단이다.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 상당히 유사하다. 현재와 같이 사회가 다양화되고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어떤 사회의 다양성을 대법원에서 수용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대법관의 구성이 이렇게 다양하지 못한 이유는 법원 내부에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승진 구조 속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법원이 왜 보수화되느냐, 왜 보수적이냐, 왜 획일적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성진 구조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인사권에 의해 가지고 그 인사권의 구조 속에서만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결국 최종 승진한 코스가 대법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대법원장부터 배석 판사까지 순서대로 서열이 매겨져 있는 피라밋 구조다.
대법원은 이 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 이 구조 속에는 두 번의 승진 코스가 있다. 대법관과 고등부장 판사 자리다. 그런데 같은 기수의 판사들 중 고등부장 판사로 승진하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등부장 승진을 앞둘 때까지 법원에 계속 남아서 판사 생활을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고등부장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 승진에 누락돼 가지고 뒷사람이 자기를 앞서 추월해 나갈 때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했다거나 대법관 승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모조리 사표를 내고 나가는 거죠. 판사들의 승진과 탈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난 95년 도입된 근무평정이다. 그런데 판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근무평정에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법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 승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법원장의 근무평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법원장님들이 객관적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이 평가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승진한다면은 법원장님 앞에 조심할 수밖에 없고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간접적으로 심리적으로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건 중대한 이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법관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근무평등을 잘 받기 위해서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는 법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법관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 법관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일부 판사들은 인사권자의 근무평정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조정을 되게 강요하는 판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사는 하여간 사건 대부분 90% 이상을 그 법원에서 이제 조정을 막 강요를 하고 조정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막 울려가면서까지 조정을 강요하는 판사가 있었는데 왜 저렇게 강요를 할까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판사들의 어떤 근무 평정을 할 때 조정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하도 조정 노트가 통계를 근무 평정에 반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웬만하면 사실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자한테 당신 이겼소라고 선언해야 될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 정당한 권리자한테 당신이 양보를 하라고. 이런 수직적인 승진 구조는 판사들이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그 연결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법관들이 고위직 법관들, 법원장급 법관들에서 승진되는 그런 승진된 법관들로 대법원이 충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적이고 소극주의적인 그런 분들로 대법원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대법원이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뭐랄까요? 좀 부족하고. 법원의 이런 수직적 폐쇄적 피라미드 구조는 박정희 유신 시절부터 심화됐다. 75년 4월 8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주동자 8명에게 사형이 언도됐다. 국제법학자 회의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사형 선고를 받은 8명 전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이들에게는 재심 청구의 기회조차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
이웃을 두고 8사람이 집행했다는 소식들을 듣고 사형수나 전부 가족들은 꿈의 길을 바랬습니다. 정말 꿈의 길을 바랬습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법관들 가고 자식들 사법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 죽이는 법관이라고. 법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법대로 했더라면 이거 우리 재판에서 뭐 그것 해야 참말 2, 3년 밖에 더 받겠느냐고 모두가 가득해. 아무런 그것도 없는 사람을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지어야지 사형이 그 할 낀데 이 사람들이 한 게 없는데 어째서 사형이 그 됩니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일어난 74년은 유신 반대 시위가 불붙던 시기. 박정희 정권이 유신 반대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조작한 것이 바로 인혁당 재건위였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주도로 고문에 의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에서는 받을 때는 인정신문만 하고 그 외에는 자기들이 조작한 게 이제 말하자면 들통이 날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폭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정신문만 하고 심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고 저기 말한 피고인들 최후 진술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술도 안 했어요. 익살극이야. 웃기는 거지. 웃기는 거. 재판이 아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하고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는 그 사형을 집행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하급심이었던 군사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주동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기각, 사형 확정, 상고기각, 사형 이라고는요 10분도 안 돼서 그 13명이라 한 재판관이 앞다치고 막 우리가 막 감을 지르니까 상말로 똥이 빠지라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나서는 그 이튿날 사람을 없애는 게 이게 헌법입니까? 법으로서만 이게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치사스럽고 제일 치욕스럽고 법관들이 망칠 다 해는 거지 뭐. 그래도 아무래도 올바른 국가를 하면 대부분은 살아있어야 되고 나는 믿지 않았어요. 더러운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소문이니까 뭐 물론 이제 소위 그때로서는 참 대부분도 행정부 박정희 군사 독재의 신여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재판에 참여했던 당시 대법원 판사에게 재판 과정에 대해 물었다. 지금 그 사건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인혁당 재건이 사건요? 사건 많으니까 뭐 민혁당 사건 하나만이 사건이 아니니까 합의를 했으면 합의해서 충분히 그때 토론이 있었을 거예요. 잘 안 봤을 리도 없고 도대체 최후의 인권 보루가 아니라고 그때 사법부가 대법원이라는 데가 전부 권력의 신여들이지. 참 우리 선배지만 뭐 뻔한 거라. 그 사람들 논리는 있어요. 현재 법으로 지금 증거 해가 원심을 다 했는데 우리가 뭐 그 이상 하느냐 이런 식이지. 뻔히 알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예속되기 시작한 것 또한 박정희 정권 때부터였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까지 사법부는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판결들을 잇따라 내렸다. 67년 징발 보상에 대한 대통령령 위헌 결정, 71년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 박정희는 이 판결들에 대해 분노했다. 그 국가배상법에 관한 위헌 결정 이후에 갖가지 명목으로 그 위헌 결정에 가담했던 대법관들은 보복성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한국 대법원의 어떤 기계를 크게 꺾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2년 유신 선포와 함께 박정희는 본격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들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독점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장악한 것이다. 72년 유신 전후에 갖고서는 법원이 군사정권의 그 예속이랄까 종속이랄까 그 압력 규제하에 완전히 손아귀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그 유신구 때 따르는 헌법 개정, 그야말로 불법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법관을 전부 재임명하는 형식으로 재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정권의 적대적인 사람, 협조 안 하는 사람, 그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법관 임명해서 다 탈락을 시키는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 사법부가 거의 맥을 못 쳤고, 사법부의 사자를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법의 부라든가, 또는 이 사법부 할 때 부자를 우리가 보통 무슨 어떤 삼권의 어떤 부라고 쓰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때, 근데 그것을 행정부의 일개 부서의 부자로 사법부서, 그러니까 일개 정부의 한 부서로 얘기할 정도로 대법원이 도리어 행정부의 일개 부서로 타락을 하고, 또 법을 살려서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될 대법원이 오히려 법을 죽이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박정희는 대법원장 연임을 금지한 헌법까지 개정해 민복기를 다시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법원장 후위를 마친 대법원 판사와 유신 헌법하에서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와 일반 판사들에 대한 지청권을 가졌다. 대법원장의 지청에 의해 대통령이 판사들을 임명하는 제도가 구축된 것이다. 이렇게 박정희는 자신의 뜻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를 통해 법원 전체를 통제함으로써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제도 속에서 우리의 사법부는 관료적이고 수능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법제도에서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법원장 한 명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법원장의 그 전체 사법부의 조정 방식은 바로 그 인사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그 인사권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를 정치 권력 담당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1979년) 김재규가 쏜 4발의 총성으로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다.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신군부는 박정희를 살해한 김재규를 단순 살인이 아닌 내란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회부했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 과정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신군부는 대법원에 압력을 가했다. 당시 재판에는 14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재판을 담당했던 대법원 판사를 찾아가 당시의 상황을 들어봤다. 보안사 2인자라고 그랬어요. 보안사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보고 그래. 상고를 기각해주세요. 기각해달라고 말이야. 신군부의 의도대로 김재규에게는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6명의 판사가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양병호 당시 대법원 판사는 보안사로 끌려가는 고초까지 당해야 했다. 가서 쌀밥을 내가 잤어요. 거기서. 쌀밥을 자는 동안에 이 사건 이거 뭐 이거 했느냐 그래요. 했다. 이거 이제 소수 의견 했다. 그래가지고서 그만둬야 된다 그래. 국가보위원회에서 그때 현직
파견 나와 있는 파견관이 와 사표 내라 했는데 뭐 와 안 내느냐 이기라. 바로 내가 내면 내는 거지 와 하느냐. 바로 내라 이기라. 내란 음모죄를 인정했던 8명의 대법원 판사들과 소수 의견을 냈던 6명의 대법원 판사들. 그들의 운명은 엇갈렸다. 소수 의견을 낸 5명의 판사는 신군부의 압력으로 법복을 벗어야 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후 신군부는 김대중을 비롯한 24명을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해 내란 음모죄로 재판에 회부했다. 강제 퇴임시킨 대법원 판사들의 자리에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와 재판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원 일치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피고인들은 23년 전의 대법원 판결과는 달리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주 사태도 그 이후에 사법부가 다시 재심으로서 또 엎었단 말이라. 재심이 됐다면 재심 대상 되는 그 판결에서 저는 일치로 내란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사법부로서는 그야말로 참 그 천지신명과 백성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우리가 소임을 다 못했다 하는 이러한 뭐 반성을 하는 이런 것은 그런 마음은 가지셔야 되겠느냐. 신군부가 이렇게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했다. 권력의 편에 섰던 판사들은 살아남았다. 오공 시절에는 심지어 사법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부인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한 전직 판사는 말한다. 대통령 가깝게 대하여 경례. 80한 4, 5년경으로 되는데 내가 형사감독 판사 시절인데 그때 부원장이 아니고 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나를 부르더니 무슨 자료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 경찰에서 온 자료인데 그 곽 판사 시국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전대생들하고 조대생들이 영장도 많이 청구하고 직결도 한 30명이 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요청한 대로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공 시절 시국 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형사지방법원은 사법부의 요직으로 여겨졌다. 서울형사지법은 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한 대학생 191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까지 단일 사건에 대해 발부된 사상 최대의 구속영장이었다. 당시 서울형사지법 수석 부장판사는 그 후 대법관으로 승진했다. 이듬해 건국대 사태는 이전의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어 무려 1289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당시 구속자 대다수가 며칠 후 풀려났을 정도로 이것은 무리하게 발부된 영장이었다.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했던 곳은 서울형사지법. 당시 서울형사지법 원장 역시 육공 시절 대법관에 올랐다. 아주 억압적인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됨에 따라서 또 그런 판결 내릴 판사들은 이제 막 정치적으로 벼락 출세를 하게 되고 뭐 국회의원이나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열 구조에 의해 가지고 가장 말 잘 듣는 훌륭한 판사로 칭송이 되어서 이제 대법원 판사까지 대법관까지 이제 출세하게 되는.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군사 독재는 막을 내렸다. 사법부도 권력의 이해 속에서 벗어나 사법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93년 현직 판사 40여 명이 참여해 사법개혁을 촉구했던 제3차 사법파동. 판사들은 건의서를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 견제, 법관 승진 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사법부 조직이 뭐 사실 뭐 총칼도 없고 어떤 뭐 막강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들 개개인의 사실 어떤 독립된 노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움직이는 것인데 외부로부터의 소위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격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당시로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넓게 봐서는 사법부 자체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3차 사법파동과 재산 문제로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이 물러났지만 사법부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 적어도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사법의 구조적 어떤 그런 모순들, 구조적 악폐들 이런 것들이 가령 어떤 법원 판사들의 어떤 관료적인 서열화 구조라든가 또는 그들이 그 재판을 함에 있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보수화된 그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 그런 것들에 대한 반론,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죠. 오랫동안 권력에 예속되어 왔던 사법부의 변화는 쉽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 87년 간첩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희철 씨. 그는 인권단체들이 꼽은 대표적인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다. 제가 가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강희철 씨는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나왔다. 졸업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강희철 씨. 85년 그는 간첩으로 체포됐다. 중요한 군사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 그의 간첩 혐의였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일제 만년필과 스웨터 등은 간첩 활동의 증거물로 제시됐다. 가장 억울하다는 것은 이제 제가 뭐 북한이라는 데를 전혀 이제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가지고 2주 동안 이제 구경도 하고 이제 공작 임무를 띄고 왔다는 그건데 그 어느 정도 이제 거기 여행이라도 갔으면은 뭐 덜 억울한데. 그런데 강씨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 판사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고등법원 재판장이 고문과 증거 조작 혐의를 무시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때 처음으로 법정에서 그 당시 그 재판관이었던 고법 재판관이 지금 대법관으로 이제 있지만은 현재 그분이 이제 그 재판관이었는데 아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고문받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쭉 제가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가 판결할 때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기각한다는 딱 그 말만 하고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2심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2심에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는 현재 대법관이 돼 있다고 한다. 이 대법관은 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년 의장의 재판에서도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김근태는 당시 학생운동을 배후 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돼 모진 고문을 당한 후였다. 그는 재판장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공개된 재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가 보행은 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상적인 보행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게 뭐 여실히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것도 참 슬펐고요. 그러나 2심 재판장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김근태의 주장을 무시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초기에는 말하자면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모두 진술의 기회도 주고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의 요구를 존중은 했는데 말하자면 갈수록 심리 태도가 굳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럴까 결국 자신의 안위 문제로 이렇게 참 축소되는 나약한 지식인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88년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한 김근태는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 4명에 대해 재정 신청을 냈다. 결국 이들 경찰관은 고문 혐의가 입증돼 93년 대법원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고법 재판장이었던 모 대법관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곳에 개혁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사를 비롯해서 지난날 군사독재 아래 군사독재의 권력적 요구에 따라서 정책 탄압을 합법화한 그런 치욕이 있다는 것을 사법부 간부들이 과감하게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법부, 국민이 신뢰도 하고 기대하는 사법부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도 그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낙선운동의 열기로 뜨거웠던 16대 총선. 낙선운동은 부패 정치인을 몰아내자는 유권자 정치 참여 운동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총선연대 지도부 29명이 전격 기소됐다. 그리고 2001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합법과 불법의 한계는 기본적으로는 국회, 국민의 그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이제 선거법이죠, 그게. 그래서 그 당시의 선거법은 낙선 운동에 관해서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라는 시대적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여러 지방법원에서 사건이 계류가 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재판부들이 이 현행 선거법에 있어서의 어떤 위헌성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법원이 섣불리 이것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검토 없이 위법 판결을 내림으로써 하급심에서의 어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봉쇄했고 저희는 사실은 대법원이 그런 하급심에서의 전향적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번 그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리에 따라 위법으로 판결했다는 낙선운동.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낙선운동을 지지했다. 당시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선운동 지지율은 약 80%에 달했다. 그리고 낙선 대상자의 68%는 당선되지 못했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서권희 씨. 그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실질적으로는 레미콘 회사에 고용돼 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지만 법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레미콘 지입차주와 회사와의 관계를 종속적인 고용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측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어떻게 보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고를 사용자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켜도 이거는 해고가 아니라 단순 계약 해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해고의 어떤 그런 법적인 최소한의 어떤 그런 조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결정문이죠. 결정문은 뭐예요? 우리가 그 쟁의 조정. 레미콘 지입차주들은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아왔고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동조합도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최근에 점점 늘어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보여준다. 지금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많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을 해서 노동관계법의 보호하에 둘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법률의 그 보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 부분을 오히려 이제 그 보호 밖으로 이렇게 방출함으로써 결국 그렇게 될 때는 이제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력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법치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도 역기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남녀 간의 고용평등이나 구속수감자의 인권 보호에 관해 전향적인 판결을 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그 대법원에서도 그야말로 소수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판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큰 흐름은 역시 여전히 보수적이고 소극주의적이라는 판단이 평가가 일반 학계, 시민단체, 국민들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대법원이 그 스스로의 역할을 권리 구제와 분쟁의 해결 그리고 법령의 통일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창조적인 기능을 하거나 가치 창조적인 기능을 하거나 가치 선택적인 기능을 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과 법률이 대법원한테 주는 기능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기능은 헌법과 법률에 맞도록 구체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 그겁니다. 법은 언제나 최고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고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을 아마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힘은 법의 힘은 필요한 경우에 세상을 바꾸는데 나서는 것이 진짜 힘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훈련이 덜 돼 있었고 최근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들을 내렸다. And what the court did today is recognize the basic humanity of gay people. 동성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대학 입학 시에 소수민족 학생들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The court was sending a larger message to society. The court has to somehow see its role not only as the arbiter or the making decisions on legal disputes, but how society sees itself and how we can protect people who are considered minorities, whether they're racial minorities or whether they're gay and lesbian. In other words, you cannot count on the majority to protect these minorities from discrimination. And so this is the role of the judges and the court. 미국에서 대법원 판결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대법원 판결은 일면 머릿기사로 다뤄지고 대법원에 대한 별도의 지면도 마련돼 있다. 판결에 있어 찬성한 판사와 반대한 판사가 누구인지도 상세하게 밝혀진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경우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사건마다 격렬한 논의를 거쳐 판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이 가능한 것은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다양한 구성 덕분이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백인 여성 2명과 흑인 남성 1명을 포함해 인종과 계층, 성별, 정치적 성향이 다른 9명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Supreme Court is supposed to understand the country and all the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It helps to have all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represented. It helps to have different social classes represented. 다양한 구성과 치열한 논쟁. 우리 대법원과는 다른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특성이다.
미국 언론도 취재하기 어렵다는 연방 대법원 판사를 만났다. We have found it much more important that we have enough time to deliberate intelligently about the really important cases. And the only way to assure that is to give us discretion as to whether we accept an appeal or not. And we accept very few. 지난 1년 동안 미 연방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모두 9,400여 건.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판결한 건수는 84건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사회적인 가치 판단과 형성이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된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가장 중요한 사건만을 고른 후 모든 판사들이 함께 재판을 진행한다. If you sit in panels, it is difficult to assure uniformity of law. Whether you win or lose depends on which panel you get. If you want to be absolutely certain that the law enunciated by the Supreme Court will be always uniform, the best way to do it is not to have different panels, but to have all of the justices always sit together in every case.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연방 대법원은 낙태 허용, 학교에서의 인종차별 금지 등을 통해 미국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바로 소수 의견의 전통이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소수 의견이 없는 판결은 찾아보기 힘들다. I truly believe that the worst opinions of my court, the ones that have been the most mistaken, have been 9-0. Because there's no dissenter to keep you honest, to point out the flaws. I think it's important because it keeps the court honest. 실제로 얼마 전 있었던 동성 간의 성관계 합법 판결은 지난 85년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의 소수 의견이 18년 만에 다수 의견으로 바뀐 것이다. 사회 가치 형성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된 가치로 삼고 있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최근의 동성애 판결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의무에 대해 이렇게 명시했다. 사회가 변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면 법관들은 그 변화에 주목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 대법원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변화의 핵심은 법관 인사제도에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열고 있다. 최근의 쟁점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지청권이 독점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추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직전 대법원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 그다음에 법학교수회 회장, 게다가 이제 선임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대법원장이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아예 당연직으로 못 박아놓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지금 뭐 평검사도 위원회에 참여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보면은 좀 더 숫자를 확대하고 좀 더 좀 저층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오는 9월에 있을 후임 대법관 선임에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대법관 선임 방식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요구가 높다. 지금처럼 법원장급 법관들의 승진 대상으로 이렇게 선발돼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우리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고 인권의식에 투철하고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법조인들을 추천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선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에 대한 인사를 일반 법관에 대한 인사와 완전히 구분짓고 대법관을 일반 판사 시스템에 있어서 정점에 위치시키는 이것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법원은 일반 법원 나름대로 굴러가게 하고 대법원이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서 다양한 국민적인 이해관계가 그 속에서 용해되고 조화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국민이 관여해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대법원의 힘은 스스로 생각은 국민과 거리를 둠으로써 힘이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국민하고 부딪히면서 국민에게 직접 접해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법원은 심판받지 않은 성역이었다. 이제 대법원은 법의 이름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어두운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 다시 태어나길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